이제 세션 3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AI로 가는 데 있어서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변이죠. 네. 너무 기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기초 체력. 네. 재생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에너지 분야가 사실상 AI도 저희가 뒤쳐졌잖아요. 뒤쳐졌어요. 근데 사실상 또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네. 이거 다 윤석열 전 대통령 책임론을. 물론 정치 채널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뚜껑 열리시네. 잠시만요. 다시 누르고. 살짝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재생에너지가 많이 이것도 지금 뒤쳐졌고 상당히 좀 정쟁화돼서 오염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에 발전을 좀 가로막았는데 태양광, 풍력, 그린 수소 어떻습니까? 이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젠슨항을 언급하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도 원전 얘기했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얘기에 앞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우리나라도 원전은 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이거죠.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한 축으로는 작용은 해야 될 것이다. 아니 뭐 소형 원자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게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가지고 이제 이런 뭐 원전이나 아니면 석탄, 석유 등을 사용하는 이제 화석연료죠. 과거 에너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데. 맞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어쨌든 포부라든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성은 맞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다른 뭐 유럽이나 왜냐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얘기를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왜 강조할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확장 외교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EU나 이런 부분들은 그 탈원전 특히나 이제 재생에너지 아리백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 제조업부터 시작되는 이제 에너지 생산부터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도 저도 이제 안타까운 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한 지난 2년 동안 조금 약간은 이제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다. 좀 많이 부족했죠.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은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또 새 정부의 정책을 잘 저희가 또 보완하고 또 잘하는 부분은 또 잘한다 많이 밀어주고 또 잘못 가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보완하면서 또 제대로 된 이 AI 시대를 열어야 되니까요. 재생에너지의 큰 축은 이제 말씀드리면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 에너지입니다. 수소 에너지고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고요. 수 있겠지만 근데 태양광과 풍력은 어떻습니까? 아까 2030년도 잠깐 이제 앞쪽에서 언급드렸던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라고 했던 그 고속도로가 뭐 진짜 길이 아니고 에너지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2030년도에 2030년까지 이제 지금 50% 정도의 그걸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한 서해안 고속도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주로는 이제 태양광하고 이제 풍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목표 용량이 지금 이제 36.5기가와트. 그래서 이제 부유식 태양광이라고 해서 해상 설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뭐 산이나 이런 부분 국토의 일부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부유식 태양광이라고 하는 이제 해상 설치 위주로 해서 확대하는 전략들이 들어가고 있고 이게 또 농촌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태양광이 뜬금없이 농촌 상생이 나오냐라고 하시지만 이게 이제 태양광이 보통 이제 그 농가 쪽에 이제 설치를 해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 생산된 에너지 비율로 따져가지고 그 일부를 이제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생용으로. 이건 이제 상생론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한다는 의미라서 이건 좀 굉장히 좀 독창적인 좀 생각들이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라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깊게 좀 조사를 해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도 이제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또 아까 에너지 얘기할 때 ESS 또 스토리지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저장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아리백 관련된 얘기만 좀 할까요? 뭐 이거를 다 지금 하긴 좀 시간상 풍력 발전만 말씀드리면 풍력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풍력도 일단은 해상입니다. 해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서해안에 집중을 하겠다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목표 용량은 이제 17.7기가와트로 해서 태양광보다는 절반 수준 정도로 보시면 비교해봤을 때 절반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이제 심해 개발을 통한 이제 부유식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지금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자체도 사실상은 우리가 예전처럼 그냥 땅에만 이렇게 하거나 땅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풍력 발전소 돌리는 그런 이제 개념들이 아니라
뭔가 기술적으로 이제 다른 개념들이 계속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제 U자형으로 그렇습니다. 해상 전력망을 만들자는데 어떤 내용인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U자형 해상 전력망이라고 하는 건 서해안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연결. 서해에서부터 남해로 그렇습니다. 갑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유식 태양광 뭐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이제 2030년까지는 1단계 50% 정도 이제 구축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2040년도에는 100% 이제 그 에너지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생산된 에너지들을 이제 그 데이터 센터들이나 바로 연결.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연결망을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ESS까지 도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에너지 쓰고 안 쓰고 절약하는 거까지 그런 부분에서 하고. 이제 전체적인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우선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드맵을 짜야 되고요. 그럼 아리백 산업단지는 어떻습니까? 아리백 산업단지는 이제 그 산업단지 자체를 100% 이제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단지로 이제 그 유치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나 신아시아 쪽 다른 부분에 대한 이제 확장이죠. 확장을 하기 위한 외교적인 부분이나 시장 개척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아리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부터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생산된 거야 라는 부분에 어떤 그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성 계획은 10개소, 목표 기업이 한 500개 정도. 반도체, 자동차, 화학 쪽으로 이제 조성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분야가 이 부분들이잖아요. 요 세 개죠. 이 세 개의 부분들이 아리백 기준을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증 과정을 비슷한 걸로 이해를 해주셔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는 하나의 파트와 그러면서 AI와 에너지는 함께 가는 거고. 그렇죠. 그걸 산업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수출까지. 네,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제가 정리를. 네, 그리고 했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중국, 일본에만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 안 돼. 이 수출 어쨌든 의존도를. 이제 완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친구도 2명하고만 놀다가 이제 친구 100명 사귀어서 이제 인싸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술 3일 올라가고 AI 3일. 인싸 아주 좋습니다. 인싸로 간다 이거죠. 전 세계 인싸로 가겠다. 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없었고. 바이든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뭐 기시다인가요? 집에 갔죠. 그러니까요. 기시다 갔죠 집에. 집에 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조금 더 인싸로 들어가겠다. 요 얘기입니다. 친구 많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이 부분들을 이제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완화하고 더 발전적으로 방향성을 좀 잡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좀 갈 길이 멀어가지고 탄소 중립, ESG 경영 기조 요것도 한번 좀 간략하게만 좀 짚고 가죠. 탄소 중립하고 관련된 부분은 뭐 이제 2050년까지의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건 또 전 세계에서 지금 또 가는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이제 중간 목표로 해서 그 5개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40%. 그렇죠. 감축해야죠.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은 30% 이렇게 이제 늘리겠다라는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뭐 산업 부분이나 건물, 뭐 수송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CBAM이라고 하는데 CBAM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EU에서 얘기하는 탄소 국경세,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깊은 내용이라 나중에 하죠.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건 나중에 하고 ESG 얘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 요것만 말씀을 드리면 ESG 요거 이제 이 앞 글자를 딴 거죠. Environmental, Social 그다음에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바이러멘탈은 이제 아리백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탄소 줄이고 친환경으로 나가겠다는 부분이고, 소셜은 이제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해서 이제 여성, 청년, 고용이나 이런 부분을 다 보겠다. 다변화하겠다, 다양성을 좀 확보를 하겠다, 지역 사회하고도 상생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죠. 기업의 어떤 거버넌스 운영 측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쪽으로. 주주 권리를 강화시키는 쪽. 이게 또 이제 상법 개정하고 연관이 돼 있죠, 우리나라는. 이거 조만간 통과될 것 같고요. 그렇죠. ESG 경영 기조가 중요한 이유는 이 ESG 경영 기조를 강조할수록 이제 어쨌든 기업 자체의 생산 이런 이제 그 생산성이나 어쨌든 수익을 이제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지속 가능하게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ESG. 서로 상생 협력. 혼자 다 먹지 마라. 맞습니다. 같이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가능성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AI와 함께 갑니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흐름을 저희가 설명드립니다. ESG
라고 쓰고 AI랑 같이 간다.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성. 네. 결국은 이 ESG도 ESG 경영 그 기조도 AI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ESG 예산만 볼까요? 15조 원 ESG 예산 15조 원을 지금 이제 투입을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지원책과 리스크.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그래프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대로 ESG 투자 많이 해야죠. 녹색 금융하고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어쨌든 투자 규모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전도 유망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저희가 균형 발전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데이터 센터와 또 에너지 연결해서 U자형 다 설명드렸는데 요거 그래도 특구 어디 요거 좀 내용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요것도 말씀드리면 5극 3특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이제 요걸 아주 그 딱 명시해 놨더라고요. 5극 궁금하잖아요. 5극이 어딘지. 5극 3특. 일단은 수도권입니다. 글로벌 허브, AI 핀테크, 스타트업 이렇게 이제 주축을 잡겠다는 그거 중심으로 간다는 그냥 판교 생각하시면 돼요. 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산업군 우리나라 산업군들을 어떻게 이제 분산해서 이제 이제 진행을 해 나가겠냐라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특색 있게 어떻게 하느냐. 자, 동남권 같은 경우 동남권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울경 아닙니까? 부울경. 제조업 혁신 원래 이제 부울경은 어쨌든 제조업이 강한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한만의 도시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으로 해서 강화를 하겠다는 의미고요. 이번에 또 해수부 이전도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해수부 이전 가고. 그거 이제 강력하게 그때 이제 어필을 하셨었어요. 이재명 정부 의지입니다. 의지. 그다음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해안 고속도로, 그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U자형. 그렇습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을 해서 호남 생각하시면 돼요. 호남. 해상 풍력이 주가 되고 그린수도 요게 주가 됩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을 이 서남권으로 특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목표라고 보시면 그리고 이쪽에도 AI 관련된 뭐 연구시설 이런 것도 또 많이 짓겠다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에너지와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제 그 용인하고 이제 지금 일단 이제 기흥지 그 수도권 지역으로 해서 메가 클러스터가 이제 그쪽 중심으로 일단 이제 예정이 돼 있긴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와 이제 충청이 가까우니까 충청은 어떻게 가죠? 충청 역시 반도체 허브로서 이제 메가 클러스터 연장선으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강원권은 이제 관광레저. 그렇죠. 네, 이 부분에서 바이오 헬스는 바이오 헬스 특구를 쪽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읽혀지더라고요. 요게 이제 5극입니다. 5극이고 3특은 어떻게 됩니까? 3특은 이제 새만금 특구, 재생에너지 메카.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서남권에 이제 중심된 해상풍력 위주의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한 그런 중심을 이제 키우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새만금이 전북입니다. 전북 쪽에. 부울경은 일단 역시 이제 조선해양 관련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제조업 중심 중에서 가장 큰 축이 이제 자동차, 조선업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이제 강조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항로 개척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해양 쪽의 산업을 더 키우는 쪽으로 부울경 특구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특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헬스.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권도 아까 이제 바이오헬스하고 연결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쪽이 이제 동쪽선이죠. 또 가까워요. 거기가 또 강원도랑 경북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3특은 바로 새만금 특구, 부울경 특구, 대구 경북 특구 이 3특, 5극 3특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겠다. 사실상은 이제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꾸준하게 집중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근데 여기에 저는 이제 산업적으로만 본 거고 하나만 저도 얹자면 뭐 이것도 할 것 같은데 행정수도 이전.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적으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법원 이전도 추천합니다. 법원 이전. 대법원과 헌재를 대한민국의 딱 중심. 전 충북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냥 딱 지도의 가운데가 충북이거든요. 네네. 저는 그냥 충북을 그냥 사법의 수도로. 그러면은 어쨌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수도 이전도 보통 지금 이제 그 행정 그 이전도 보통 세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대전으로 있는데. 세종 쪽으로 오니까. 그럼 연결성이 그냥 있네요. 충북으로 그냥 해가지고 저는 그냥 가운데 딱 찍으면 이제 충북입니다.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글로 이전을 해서 이제 사법수도로 좀 만드는 게 어떨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이거 잘 녹여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안도 다 드리니까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근데 저희 지금 채널 홍보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보시는 거예요.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소스페셜. 자, 그래서 투자 기회 이제 말씀드리면 이것만 말씀드리면 지역 부동산이죠. 지역 부동산. 이 특구들이 이제 크니까. 건물 줘야지.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이제 그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그 지역
비례 선발제하고 연결해서 그렇죠. 교육제도. 예,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이 5극 3특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수도권에서 이제 분산을 시키겠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지역 부동산도 약간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렇죠. 화랑을 좀 유지하고 지금 어쨌든 강남 3구 중심으로 인해서 이제 서울하고 경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역만 지금 그 부동산이 지금 난리거든요. 사람이 몰리니까, 그렇죠. 수요가 몰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산하는 부분으로 해서는 저는 사실상 이 지역주도 5극 3특 균형 발전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 요 지금 5극 3특 요걸 갖다가 가장 중심에 놓고 해야 된다.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를 설계하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역 비례 선발제 대망론에도 제가 써놨고요.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가장 필요한 제도 정책이다라고 얘기도 했고 가장 빠르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아마 그게 아닐까라고 이제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제도니까 한번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또 한번 집중 다루겠습니다. 한번 좀 넘어가서 주택, 사회 인프라 정책, 그리고 지속 가능성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한번 볼까요?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는 왜? 이거 왜냐면 숨길까요, 저희가? 이거는 일단은 정지화면으로 일단은 요 내용만 드리고, 내용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걸 왜 넘어가냐면 왜 넘어가죠? 개발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부동산 관련한 부분은 요 하나만으로 해서 짧게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 제한이 너무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1시간 30분 가능하거든요. 제가 1시간 가야죠. 그럼 요거는 저희가 다음에 특별 편성을 좀 해가지고 요 부분은 반드시 합니다. 저희는.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넣은 이유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정책 중에 정책 과제 중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지금 넘어가지만 내용이 좀 궁금하다 싶으시면 정지화면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띄워보시고 뭔 얘기 무슨 얘기가 들어있나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변세의세 계속 구독하시고 보시면 언젠간 다룬다. 언젠가 집중적으로 저희가 다룰 겁니다. 늦지 않게 다룹니다. 그럼요. 하겠습니다. 꾸준히 할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인데 이 자본시장 활성화 목표 이거 우리 김용남 의원이 가장 관심 있는 겁니다. 그래? 코스피 5천. 자,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질문. 가능한지 안 한지만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5년 안에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그러면 요거 한마디만 우선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PBR이 0.85, 0.9 수준이거든요. 자, 그럼 태국이 있거든요. 태국 얘기도 태국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태국이 PBR이 그냥 예상만으로. 글쎄요, 태국. 우리보다 좀 낮을 것 같은데. 높아요. 일단 높아요? 우리보다? 태국이? 높아요. 그래, 의외인데?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가 없어요. 아니, 태국인데도? 네. 아니 뭐 태국도 그러니까 태국도 뭐 좋은 나라고 한데 이게 또 인구 규모나 경제 산업 구조, 스케일 이런 거 제가 고려해서 대답을 한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더 높아요? 자, 코스피 5천 얘기하면 미친 소리 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이거 허황됐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김영남 전 의원님이 5천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요 부분은 제가 진짜로 나중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가 진짜로. 이 얘기를 왜 태국 얘기를 꺼내냐? 태국 얘기 왜 했습니까? 왜? 자, PBR이 태국이 1.6이에요. 태국이? 우리나라 2배. 우리 0.8인데? 네. 와.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진짜.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산술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PBR이 태국 수준만 돼도 2배만 돼도. 2배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예요? 2,800이잖아요. 그러네. 그 5,600 되네. 이게 이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근데 태국이 그렇게 높아요? 당연히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산술적으로만 제가 얘기해 드리면 자, 태국 수준으로 태국이 1.6에서 1.65 정도의 PBR을 갖고 있어요. 그 수준으로 된다고 치면 우리나라가 그럼 아까 이제 저희 그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건 5,600 되는 거 아니시라고 하는데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4,600 정도예요. 4,600.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태국 정도만의 PBR 수준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PBR이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PBR 이거는 제가 얘기 안 드릴 거예요. 요거는 보셔야지.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투자 관련한 얘기는 A부터 Z까지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얘기는 나와요. 근데 태국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PBR이. 쉽게 얘기하면 PBR은 주당 장부 가치예요. 퍼 북 밸류 레시오라고 하거든요. 레시오. 그래서 그걸 이제 줄여서 PBR이라고 얘기하는데 PBR은 쉽게 얘기하면 회사를 그냥 전부 다 청산을 해버렸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가의 PBR이라고 따지면 국가가 기업들을 다 청산해버려요. 청산하고. 그럼 어느 정도 자본 회수를 할 수 있게 되는 뭐 간단하게 요 얘기거든요. 근데 0.85라고 하는 거는 팔아도 다 남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너무 남아.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저평가가 돼 있다는 건 맞아요. 김영남 자, 태국보다도 지금 2배 2분의 1 수준이니까. 근데 저평가돼 있는 원인들만 찾아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간단하게 그렇죠. 말하자면. 네네네. 그러니까 왜 저평가돼 네.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네. 그걸 바꿔주면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네. 이제 아까 이제 저희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 여기 지금 제가 많은 걸 써놨잖아요. 써놨죠. 써놨는데 제가 요거는 나중에 한 시간 반짜리로 따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예. 그때 제가 5,000은 그럼 어떤 식으로 달성이 될 수 있느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치로. 오늘은 태국 얘기까지만 하고. 네. 다 왜냐면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 예. 자, 그러면 일본은 얼마나 되실 것 같냐면 일본은 얼마 될까요? 일본은 태국보다 높아요. 높겠죠. 네. 일단 2배가 넘습니다. 3 정도. 네, 2.0은 넘어요. 2.0 넘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평가돼 있네,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로 저평가가 돼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냥 지금 아무거나는 안 되지만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망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저는 SK 하이닉스 주주거든요. 예. 들고 있어요. 그럼 저는 무조건 뜰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상법 개정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화두죠. 네네. 이 상법 개정으로는 그럼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이게 전부 다 수치로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펀더멘탈이 기본적으로는 높아져야 돼요. 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자, 그럼 5,000을 언제 달성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이제 당장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이재명 정부는 2030년 이 집권하는 과정 5년 후에 5년 내에는 달성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의 한 100% 지수로 따지면 100%가 달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1년마다 GDP가 거의 한 13% 정도예요. 와, 1년마다. 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네. 자, 불가능한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BR이 저평가가 돼 있잖아요. 저평가가 됐다는 게 문제죠. 저평가된 지금? PBR,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하면 어느 정도로 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복잡하지만 달성이 예. 불가능하냐라고 놓고 본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다예요. 예. 그 얘기를 제가 여기다가 구구절절히 여기다 한 페이지다가 다 써놨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일단은 가능성이 있냐 없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네. 요 부분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할 거고 나중에 필요하면 네. 약속드립니다. 김용남 의원님도 모셔가지고 네, 저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까지 한번 모셔가지고 저는 이 코스피 5천 얘기할 때는 김용남 전 의원님 반드시 모셔올게요. 제가 네. 모셔올게요. 자, 근데 그러면 제가 떡밥만 뿌려볼게요. 떡밥. 자, 그러면은 뭐가 있냐? 지금부터는 귀가 쫑긋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는 우리나라 활성 계좌만 1,500만 개거든요. 많은 분들 하시니까. 네, 많은 분들이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 상장 활성화, 투자자 보호, 세제 개선입니다. 요 네 가지예요. 네 꼭지. 네, 네 꼭지 한번 기억해 주시고 거래 활성화, 상장 활성화. 네, 코스피 목표 경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포로 나왔는데 2025년 지금 저희가 2,800이죠. 지금. 예, 현재 기준. 2,800 제가 기억하기로 한 16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금요일 날이. 그러면 이제 2026년에 3,000 이상, 예. 2027년에 3,500, 2028년에 4,000, 2029년에 4,500, 2030년에 5,000인 거예요. 500씩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야, 쉽지 않은데. 절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면 외국인 투자유지만 따지더라도 연간 120억 달러가 들어와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수치죠. 네. 거기에 이제 패시브 액티브, 이건 조금 전문적인 예. 이거 이제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거 나중에 다 얘기 드릴 거고요. 패시브 70억 달러, 액티브가 50억 달러예요. 예. 자, 수혜 업종은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얼핏 김용남 전 의원이 하신 얘기 들었는데 자, 이 주식이 그러면 코스피가 5,000 되면 가장 수혜 보는 업종이 뭐냐? 증권회사야 그냥. 증권회사. 지수가 오르니까. 오르죠. 증권회사들이 다 난리가 나겠죠. 난리 나죠. 수수료가 어디서 떼입니까? 다 거래세 떼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논하는 거죠, 증권회사. 수수료 먹는 게 이제 증권회사가 하는 일이니까 증권회사들이 가장 수혜를 크게 볼 거다. 은행도.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 핀테크, IT 서비스,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종목이나 이런 부분도 다 저희가 할 거니까 접근을 하겠지만. 어쨌든 5,000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허황된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걸 어제 퍼플렉스티 AI 제가 사용하는 LLM 모델들로 분석을 했어요. 수치로. 나중에 그것도 공개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공개 못 한다니까요, 지금. 지금 못하고. 지금 하면 할 수 없죠. 그게 제 밥줄인데. 그렇죠. 나중에 저희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커지면. 네, 조만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요? 네, 요거 5,000이 어떤 식으로. 그리고 이제 국책보고서에도 다 있는 거라.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제가 분해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한데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죠. 잘해야 되는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PBR이 2.0이 넘어가면은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3배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왜 이렇게 낮은 거야 정말. 그러니까 궁금하죠. 네, 그게 우리나라 왜 이 지경인가? 왜 이 지경이? 그러니까 그 동안에 많은 정부를 거쳐 왔고, 네. 많이 우리도 성장해 왔는데 네. 왜 PBR만 안 늘어나는 건지. 제가 나중에 이건 차트로 비교를 해서까지도 다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그건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만 좀 보여드리고 이제 주주 권익 보호 부분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요게 사실상은 앞에 나온 그 코스피 5천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예요. 연관돼 있죠. 이게 상법 개정하고만 연관이 돼 있고. 제가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것 자체가 상법 개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좀 기다려 보시고 반드시 이제 이거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진짜로 돼야 돼요. 아니 이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효과. 이것도 밑에 표에 나와 있으니까. 제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거의 다 미국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장은 이용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국장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도 정치적으로 얘기했네.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좀 아껴놓으세요. 나중에. 지금 한 번에 우리가 다 얘기를 하면 여기까지만 보시고 안 오셔. 좀 다음에 아껴놨다가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이건 쫑긋하실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굉장히 상위 탑 티어에 해당하는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 구조만 개혁이 되잖아요. 개혁돼도 PBR 상승은 상당히 크게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 그 계획에서도 더 힘을 받겠죠. 지금 외국인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차트를 좀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아실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날 지금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과열 구간이에요. 그 기술적인 분석으로 따지면 지금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식을 사신다고 하면 분할로 매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분할 매수. 무조건 나중에도 제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개인 투자는 무조건 첫 방에 몰빵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실 거면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여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지금 막 뜨니까 2,800 뚫고 막 이러니까 몰빵하시는 분들 계셔. 넣고 싶은 욕망이 크실 텐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신다고 하더라도 꼭 분할 매수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매수. 제가 자세히 얘기 드릴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는 고점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매수 자체는 조금 어느 정도는 약간은 주의가 필요하시고 기술적으로도 약간 후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셔라.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주주권익 보호는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지금은 좀 아껴놓기로 하고 이제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 요 부분도 사실은 뭐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거 뭐 정치적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김건희 씨 주가 조작을 해도 못 잡아내지 않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저는 김건희 이분은요 정말 큰 벌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3부 얘기도 나오고 주가 조작은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잖아. 시장 신뢰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해먹은 놈들이 더 돈을 벌어가는 이런 구조. 이게 처벌도 안 받아. 처벌도 보통은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걸 보통 뭐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완벽하게 제로섬 게임은 아닙니다. 어차피 유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입 유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그 장난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손해보는 분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국 투자자가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왜 들어옵니까? 공정하지도 않게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단타 시장으로밖에 안 봐요. 들락날락만 하니까 변동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큰 거고. 국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뭐 좀 좋은 나라 만들려면 요것도 어쨌든 이제 상법 개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좀 주의 있게 보는 건 불공정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이거 불공정거래 무관용 한 번만이라도 해도 그렇죠. 이건 무관용 원칙으로 그냥 다시는 못 들어와. 속된 얘기를 조져버리겠다. 조진다. 조져야 됩니다. 저는 이거 진짜로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감원이나 이제 그 금조부라고 하는 검찰에서도 수사를 통해서 이런 일은 엄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지수가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마지막인데. 디지털 자산 법제화, 플랫폼 규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암호화폐 투자 중에서도 스테이킹이라고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암호화폐 투자에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따지면 적금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용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주로는 이제 이더리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건데 일단은 요것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만 오늘은 간단하게 하죠. 어쨌든 이제 예전에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터부시한 경향이 있었고 사실상 이제 음지에서 거래되던 부분으로만 인식이 돼 있었는데 최근 이제 JP 모건에서도 이제
가상자산 투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암호화폐, 저는 이제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식적으로 저는 가상자산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왜냐면 이건 그냥 자산입니다. 네. 실물로 우리가 이제는 ETF로 거래될 정도의 실물 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용어를 선택을 하실 때도 가상자산이라는 말보다는 크립토커런시, 이제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암호화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여기 현물 ETF로 이제 들어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ETF로 들어왔고 이더리움도 지금 ETF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 이제 제도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하나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아래쪽에 그래프 보시면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계속 꾸준하게 이제 시장 규모 자체가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도 늘고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요 기준으로 따지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도에서 2030년도로 예측을 해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규모거든요. 조원이거든요. 그 규모 한번 보시면 엄청나죠. 엄청나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규제를 이제 어느 정도는 완화를 했을 때 시장 규모 목표는 2030년 전망이 250조에 달합니다. 규모 자체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수의 부분은 거기 보시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들, 핀테크, 지급결제, 자산관리 이런 부분들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암호화폐도 이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암호화폐도 이제는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물론 변동성이 지금은 큽니다. 커서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이제 투자 자산으로는 고려를 해봄직한 그런 이제 자산이다. 근데 이게 뭐 안정성이나 뭐 해킹이나 보안 문제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요것도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디파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디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Decentralized Financing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이건 또 따로 떼서 해야지. 따로 떼서. 진짜 해드리고 싶은 애가 너무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또 지금도 이 녹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길어졌어요. 변호사님. PD님들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자, 이 부분도 나중에는 진짜 전문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가상자산이란 이름보다는 암호화폐 이렇게 저희가 투자의 하나의 종류니까 이름을 좀 바꿔서 이렇게 좀 그래서 어찌 됐든 한마디로만 정리를 드리면. 지금 있던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 거래하던 시장이든 투자 시장이든 간에 이런 시장을 어쨌든 이제 양지로 끌어내서 제도화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이번 이재명 정부 에서 강하다는 걸로 읽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쭉 보셨을 텐데 뭐 이렇게 용어들이 복잡하고 많이 나오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셔야죠. 이거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더 저희 채널 더 보시다 보면 자주 반복될 거니까. 그럼요. 요거는 뭐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정말 뭐 경제에 대해서 관심 많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지지를 강하게 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런 방송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프 띄워놓고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저희가 변호사의 새로움, 의사의 새로움, 저희 힘을 합쳤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앞으로 계속 이어갈 테니까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아직은 홍보하지 말아주세요. 왜? 좀 더 쌓이고 하려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독점을 하시고 요 다음에 저희가 완전 경쟁 시장으로 풉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홍보를 안 하지만 언젠간 한다. 많이 누려주세요. 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계속 줄여서 해야 되니까 천천히. 오늘도 벌써 40% 오버했어. 그러니까 40% 오버했어. 아니 예정된 시간이 지금 우리 PD님하고 딱 40분 이것도 다 얘기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좀 더 아직은 처음이니까 좀 미숙할 수 있어요. 조금 양 조절도 더 해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